2022년 3월 19일 새벽 5시 57분경 칠곡의 병원 응급실로 한 남성이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실려온 남성을 치료하려고 의사가 환자를 확인하는데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거예요. 지금 이 환자의 몸에 있는 상처들, 병원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적인 상처가 아닌 것 같다.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병원에 실려온 남자의 몸에는 굶주림과 폭행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응급실에 도착한 지 4시간 만에 세상을 떠난 남자. 이 남자의 상태는 심각한 폭행을 받은 듯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딱 봤을 때 한두 번으로 인해 생긴 멍들이 아니야. 이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생긴 멍들. 이때 이 남성의 상태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 몸이요 다 으깨진 상태였대요. 폐가 있어야 될 곳에 액체가 막 고여 있었어요. 이게 뭐야? 하고 보니까 폐 있는 곳에 피가 다 고여 있는 거예요. 그의 사망 원인은 저혈량성 쇼크. 교통사고라도 당한 듯 양쪽 갈비뼈가 다 부러지고 장기까지 손상된 상태였던 사망자는 올해 23살의 김씨였습니다. 이 김씨는 원래 키가 183에 몸무게가 80kg가 넘는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실려왔을 때 그때의 몸무게는 61kg였어요. 사람이 다 삐쩍 말라서 온 거예요. 수갑을 채우고 3단봉으로 구타를 하고 물고문까지 하고 김씨가 그 고통에 기절하면 물에서 빼내고 기절했다가 김씨가 다시 깨면 다시 때리고 다시 물고문하고 김씨가 죽음에 이를 정도로 잔인하게 폭행을 한 뒤 태연하게 응급실에 왔던 범인은 바로 이 김씨와 유년 시절을 함께 보낸 박씨와 친구들이었습니다. 함께 원룸에서 머무르며 김씨를 감금하고 굶기고 폭행을 일삼았다는 3명의 가해자들. 친구 사이라는 이들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7개월 전인 지난해 초 김씨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친구와 같이 살까 싶어요. 어릴 적부터 친구인 박씨와 또 다른 친구 2명에 저까지 넷이서 같이 살 것 같은데 같이 살면서 직장 다니고 하려고요. 다 친한 친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그렇게 김씨가 독립을 했는데 김씨가 달라진 건 딱 그 뒤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아들 김씨한테 전화를 하면 통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씩 김씨한테 먼저 전화가 오긴 했는데 그때 통화도 거의 제대로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한 번은 이 아들 김씨가 아버지 사는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 혼자 온 게 아닌 낯선 사람과 같이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회사 상사분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김씨 아버님. 저 김씨 직장 간부입니다. 김씨가 일도 잘하고 회사 생활 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에 아무것도 몰랐던 아버지는 아, 직장 상사시구나. 우리 아들 많이 부족할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직장 상사라고 낯선 남자를 데리고 아버지 집에 같이 왔던 그때 이 김씨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때는 이미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는데 그럼 직장 상사라고 집을 찾아온 이 남자는 누구야? 왜 거짓말을 하고 데리고 온 거지? 알고 보니 김씨의 직장 상사라며 아버지 집까지 찾아왔던 이는 김씨와 같은 원룸에 살고 있었던 가해자 권씨였습니다. 아버지를 안심시킨 뒤 김씨와 같은 집에서 머물렀던 이들은 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던 걸까요? 당시 칠곡의 한 원룸에서 이 피해자 김씨까지 4명이서 살고 있었어요. 그 집 주변의 이웃들은 김씨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내가 그냥 여기 앞에 앉아 있었는데 계속 나한테 그 남자가 와서 커피를 하나 사달라는 거야. 한 번만 부탁하겠습니다. 한 번만 부탁할게요.
지난 겨울 그 추운 날에도 반팔에 반바지만 입고 나와서 가까운 거리의 슈퍼마켓조차 스스로 가지 않고 이웃들에게 물건 구입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김씨가. 하도 애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이웃 주민 한 분이 슈퍼에 가서 커피를 하나 사준 거예요. 그랬더니 되게 허겁지겁 그 커피를 한 번에 그냥 마시더라는 겁니다. 며칠 굶은 듯이. 지금 옆에가 CCTV 일부를 캡처한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이 김씨 뭐 묶여있거나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웃들한테도 커피 사달라고 말까지 걸었잖아요. 솔직히 도움을 충분히 청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누군가 붙어서 감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와서 경찰서로 간다든지 커피 사달라고 이웃들한테 말을 건 것처럼 자기 고문당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돈을 한 5,000원이나 한 1,000원 정도 빌려서 버스를 타고 아버지한테 가거나 100원, 200원만 빌려서 혹은 핸드폰을 빌려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 모든 상황을 알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김씨는 전혀 그런 행동 취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7개월 사이 김씨는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키 183에 몸무게 80kg가 넘던 사람이 그 짧은 기간 사이에 20kg가 넘게 빠져버렸다. 기아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고 온 몸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7개월 만에 사람이 이 지경으로 죽은 거예요. 23살 성인으로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김씨는 어쩌다 이토록 잔혹한 죽음을 맞은 걸까요? 친구라는 이름의 가해자, 그들은 누구인 걸까? 사건 직후 가해자 권씨와 박씨 그리고 한씨는 모두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된 후 이 3명한테 경찰이 물은 거예요. 왜 피해자를 때린 거냐? 그랬더니 이들은 그건 김씨가 저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안 갚잖아요. 그래서 돈 갚으라고 때린 거였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본 거예요. 김씨가 그 돈을 왜 너한테 빌리냐? 그 돈을 뭐 한다고 너한테 빌렸는지 알아? 그런데 죽은 피해자는 말이 없잖아요. 지금 모두 가해자의 말이란 말이에요. 이걸 얼마나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가해자의 말을 뒷받침할 증거 있는 건가? 정말 피해자 김씨가 가해자들에게 돈을 빌렸을까요? 이 피해자 김씨의 아버지 말은 이 가해자들의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들 김씨가 갑자기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저 차가 필요해요. 차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차값으로 대출하고 해가지고 한 340만원 정도를 보태서 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아들 김씨가 집에 왔는데 버스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없는 돈에 다 해가지고 차를 해줬더니 왜 버스를 타고 와? 너 차 어딨어? 아버지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아들 김씨가 그거 친구들이 낚시 간다고 빌려달라고 해서 친구들이 타고 갔어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김씨 아버지가 김씨 타고 다니라고 차를 해줬는데 정작 그 차를 타고 다닌 건 친구들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한 번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 저 친구들과 농구 게임을 했는데 제가 져가지고 친구들한테 800만원을 줘야 돼요. 800만원 좀 보내주세요. 이 무슨 소리야? 무슨 게임을 하는데 800만원을 친구한테 줘? 그게 농구를 해서 던져서 골을 못 넣으면 진 사람이 800만원 주기로 했거든요. 이 게임 자체가 말이 되는 게임입니까? 당연히 어이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야, 무슨 친구끼리 그런 게임을 해? 그런 게 어딨어? 그랬더니 김씨가 줘야 된다고, 꼭 줘야 된다고 그런 얘기만. 친구들과 함께 살게 된 뒤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김씨. 도대체 이 네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던 걸까요? 친구 관계는 이미 벗어난 것 같은데. 이 피해자 김씨는요, 고등학교 때 돈을 잘 안 썼었대요. 그냥 진짜 딱 친구들한테 해줄 것만 해주고
막 돈을 흥청망청 쓰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다고 합니다. 신발도 그냥 옛날에 신던 신발 그대로 신고 다니고 크게 돈 욕심, 물욕이 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늘 검소하고 알뜰한 친구였다는 김씨. 이 피해자 김씨의 고등학교 친구분은 김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씨는 약간 바보같이 착한 애였습니다. 뭐든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 그런 친구였어요. 돈도 맨날 뺏기고 그래서 친구들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그걸 좀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항상 다 자기보다 위였고 자기는 항상 약자였고 항상 자기가 을이었다고 김씨가 학교폭력 피해자였다는 겁니다. 3명의 가해자들 중 1명인 권씨는 이미 데이트 폭력까지 쓰는 남자였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여자친구 배를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거나. 아니, 이 세 친구 정말 친한 사이이긴 했던 걸까요? 왜 같이 살게 된 걸까? 김씨가 어떠한 협박으로 같이 살게 된 건 아니었을까요? 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알고 있는 친구는 자기가 알기론 동업하자 해서 같이 살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처음에 한두 달, 몇 달 정도는 안 때리다가 어느 순간 어떠한 계기로 때리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언제까지나 제3자의 근거 없는 말이거든요. 기아 상태에 온몸이 으깨져 있었어요. 나쁜 마음 먹고 애초부터 이 3명이 피해자 김씨를 거짓말로 꼬드겼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정말 서로 잘해보자 해서 같이 살게 됐을 수도 있는 거고. 결국 성인이 돼 친구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김씨는 이 세 사람 사이에서 결코 마음 편할 순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한 전문가분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의 그 또래 안에서의 서열 경험이 성인기에서의 대인 관계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인기가 되어서도 그때 자기보다 낮아서 충분히 내가 손바닥 위에 두고 이리저리 가지고 놀 수 있거나 가스라이팅 하기 좋은 애들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정착해서 그 대상을 착취하고 갉아먹기 시작하는. 한 번은 이 김씨가 공중전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섭다고. 아빠 무서워. 이 말에 아버지가 친구하고 있는데 뭐가 무서워. 왜 무슨 일 있어? 정생활이 힘들고 하면 아빠 집으로 들어와 라고 얘기를 하셨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김씨가 나 못 들어가. 사정이 있어. 이해해줘. 나 못 들어가. 못 들어갈 수밖에 없어. 라고만 말을 했다고 해요. 어렵게 아버지와 연락이 닿았지만 끝내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아니 전화통화했을 때 아버지한테 사정을 얘기하던지 주위 이웃들한테 커피 사달라고 할 때 그때라도 도움을 요청해보지 라고 생각하실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때 이웃들 역시 이 김씨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학대로 경찰에 신고를 해주셨어요.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었습니다. 몸에 멍자국이 있고 핫팬츠와 슬리퍼를 착용한 채 추위에 떨고 있는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김씨가 있다는 그 현장으로 딱 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김씨가 그 사이에 사라지고 없어. 그냥 그렇게 우야무야 된 겁니다. 전문가는 심리적으로 가해자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김씨 혼자서는 그 집을 탈출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조금만, 한 사람만 건너가면 다 아는 사람들인 거고 충분히 그 집을 그 악마들 손을 벗어날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전문가는 이 가해자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개인적인 정보들 혹은 과거에 대한 기억들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이 피해자 김씨 입장에서는 더 압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가해자들 입장에서는
이 김씨 그냥 내가 몇 번 때리고 협박 좀 하면 걔는 바로 쫄걸? 아무것도 못할걸? 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려도 보복 당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면 폭행의 수위 조절을 점점 더 안 하기 시작하면서 그 강도도 더 세졌을 거라고. 이게 여러분, 이 세 명이 무자비하게 때리면서 조용히 때렸겠습니까? 여러 가지 협박 안 했을까요? 너 신고하면 내가 어떻게 해버릴 거야. 네 아빠 전화번호, 네 아빠 집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신고하잖아? 내가 너 가만 안 둬. 너 이 집에서 도망가잖아? 우리가 못 찾을 것 같아? 도망가다가 잡히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때릴 거야. 너 하나 맞다 죽어도 누가 걱정할 것 같냐? 등등. 신고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협박 안 했겠냐고요. 조용히 때렸을 리 없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모르는 거거든요. 이 김씨가 도망을 가려고 시도했는데 그게 걸렸었을지도. 그러면서 더욱더 도망가도 소용이 없겠다 라는 무기력한 상태에 놓였을 수도. 어쩌면 달아났을 수도 있었을 상황에서도 친구들 곁을 벗어나지 않았던 김씨. 친구라는 이름의 가해자가 자신의 집을 알고 있고 아버지 연락처를 아는 그 상황에서 김씨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뭐였을까요? 3명의 가해자들은 모두 특수 중간금치사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살인이 아닌 중간금치사 혐의. 죽일 고의는 없었다는 거예요. 병원으로 가해자들이 신고해서 옮기지 않았냐. 이것만 봤을 때 가해자들이 죽일 의도는 없었던 걸로 보인다. 이겁니다. 온몸이 으깨져 있었고 장기에 피가 다 고여 있었고 몸 속에 반 정도의 피가 다 나간 상태로 실려왔습니다. 갈비뼈가 다 부러져서 왔고 너무 굶어서 기아 상태로 왔어요. 정말 죽일 고의는 없었던 걸까요? 어떻게 해야 죽일 고의가 있었던 게 되는 걸까요? 정말 이 3명의 가해자들은 이렇게 때리다가 피해자 김씨가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 못했을까요? 정말 중간금치사 혐의가 맞는 걸까요? 현재 이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없어요. 한 남자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너무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죽은 고인이 그리고 유가족분들이 더욱더 원통해지는 일 없도록 재판 결과가 공정하게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칠곡에서 벌어진 한 잔혹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